괴담, 진실 알려지 마시고 7위 공개합니다. 인기 캐릭터 출생의 비밀. 2015년 SNS에 올라온 사진 한 장. 자, 이 두 기자님은 이 사진 보고 뭔가 연상되는 게 있습니까? 오징어 게임. 미니언? 그러네. 정답입니다. 지금 보신 사진은 한 인기 캐릭터의 탄생 괴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귀염뽀짝 육회발랄 엉뚱한 성격으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은 캐릭터 미삐언즈. 2015년 SNS를 중심으로 이 미삐언즈를 두고요. 이 캐릭터는요, 나치로부터 유래된 겁니다. 라는 살벌한 괴담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치? 저건 저요? 아니지. 저게 왜 나치야? 아까 그 사진은 나치 관련된 사진이야. 하하. 그런가? 미삐언즈의 출생 첫 번째 의혹입니다. 미삐언즈는 나치의 유대인 어린이 피해자가 모티브다. SNS에서 시작된 글과 사진에 따르면 나치는 유대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치클론 B라는 가스 생체 실험을 진행합니다. 유대인 어린이들에게 헬멧을 씌워 가스를 주입했다고 하는데요. 이 헬멧이 바로 미삐언즈의 모티브가 된 사진 속의 저 헬멧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삐언이 과거 나치가 유대인 어린이를 뜻하는 말이었다라는 주장과 함께 그래요? 나치의 유대인 어린이 피해자가 미삐언즈의 모티브가 된 거라는 괴담입니다. 두 번째 의혹입니다. 미삐언즈 특유의 엉뚱함과 산만함은 나치의 생체 실험을 반영했다. 앞서 말씀드린 나치의 치클론 B 가스 실험 때문에 미삐언즈의 모티브가 된 유대인 아이들이 정신 이상 증상을 보였는데 이를 미삐언즈의 엉뚱한 성격으로 반영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의혹. 미삐언즈의 알아듣기 힘든 외계어도 나치 때문에 생겼다. 독일어를 할 수 없었던 일부 유대인 어린이들이 생체 실험을 당하던 중 히브리어나 다른 언어로 말을 했는데 이를 알아들을 수 없는 나치에게는 외계어처럼 들렸고요. 이를 미삐언즈의 캐릭터로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무서운데 너무 끼워 맞춘 것 같기도 하고. 예. 아무리 그래도 할리우드에서 그러니까. 나치를 범죄 집단이고 악의 상징인데. 악의 상징을 그렇게 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미삐언즈 출생의 비밀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미삐언즈를 둘러싼 의혹들을 촉발시킨 이 사진. 에헤. 나치가 활개치던 제2차 세계대전도 아니고 아하. 그보다 훨씬 앞선 1908년 영국 왕립 해군 잠수부들의 사진으로 밝혀졌고요. 헬멧도 가스 실험 도구가 아니라 그저 과학자가 개발한 잠수 장비였습니다. 하지만 가짜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 미삐언즈의 출생과 관련된 근거 없는 괴담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게 사진이 비슷하니까 또 그렇게 생기는군요, 괴담이. 재밌게 보던 그 영화가 나치 캐릭터가 될 뻔했네. 어휴, 이거 다행이네요, 진짜. 이거 동심을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그렇죠. 집집마다 미삐언즈 다 끊을 뻔했어요, 그죠? 네. 미삐언즈는 귀여운 미삐언즈일 뿐입니다. 정치적 음모나 숨겨진 사연 이런 거 없으니까요. 애니메이션으로 즐기시기 바랍니다. 괴담, 진실을 알려주마 19, 3위를 공개합니다. 아파트 문 앞에 적힌 의문의 표시. 지난 4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입니다.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인 입주민 A씨. 하루는 집 앞 소화전에 무언가 글씨가 적힌 것을 발견했는데요. 소화전에 적혀있던 글씨는 생후 7개월 된 A씨 아기의 이름. A씨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A씨는 이내 현관문 옆에 적힌 의문의 숫자도 발견했습니다. 5759. 자, A씨가 이 숫자를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이 숫자들은 고대 히브리어로 어린아이라는 뜻이었는데요. 에이? 진짜? A씨의 집 앞에 누군가 은밀히 적어놓은 이 암호. 그는 대체 누구며 이런 암호를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분 나쁘겠다. 영화 숨바꼭질에 저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표시를 막 해놨죠. 어. 더 충격적인 건 당황한 A씨가 다른 세대 앞에 소화전들도 확인한 뒤였습니다. 해당 소화전들에도 입주민의 이름이 적혀있는 것을 포착. 그리고 소름 끼치게도 소화전에 적힌 이름들이 주로 여성이나 노약자란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CCTV를 분석해 범인을 추적한 결과 드디어 범인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누굽니까? 누구였어요? 자, 범인이 밝힌 충격적인 진실. 아, 저 우편물 배달할 때 헷갈리지 않게 이름을 적어둔 것뿐이에요. 네, 수많은 이들을 공포에 떨게 한 이 아파트 괴담의 범인은 바로 우체국 직원. 생후 7개월 된 아기의 이름을 적어둔 것도 입주민 A씨가 아기의 이름으로 택배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깜짝 놀랐네. 그럼 얘기를 하고 써놔야지, 그거를. 아, 참 정말.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작게 표시했는데 이걸 알아볼까 하는 네. 거죠. 5759는 뭐예요? 그 히브리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히브리어 전공자였어요? 괴담에 불을 지핀 이 의문의 숫자, 어린아이를 뜻하는 히브리어 5759는요. 사실 우체국 직원이 쓴 게 아니라 단순히 전에 사시던 세입자와 관련된 번호였다고 합니다. 근데 소름 돋을 일이죠. 네. 입주민들 사이에 공포가 생길 법한 일이에요. 아, 우체부 아저씨가 일을 잘하려고 한 건 알겠지만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뭐 이게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괴담 진실을 알려주마 싶고 14위를 공개합니다. 우연히 포착된 모모. 2010년 캐나다.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뭐가 이상해? 저기 선글라스 낀 사람 약간 시대를 벗어난 것 같지 않아요? 어디? 근데 혼자 약간 이상한 뭐 특이한 옷을 입고 있는. 정답 합성. 그렇게까지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캐나다의 한 국립박물관 사이트에 등록된 이 사진. 1941년 캐나다 사우스포크 다리 재개통식 당시 구경 중인 군중의 모습을 담은 것입니다. 정장 차림인 군중들 사이에서 유독 혼자 캐주얼한 차림의 남성. 요즘 스트릿 패션 마냥 티셔츠에는 알파벳 M자가 크게 박혀있고 말끔히 정리된 현대식 헤어스타일에 최신 유행 선글라스. 그리고 손 보십시오. DSLR 카메라처럼 보이는 물건까지. 어머, DSLR 뭐야 저거? 1940년대라고 했죠. 41년입니다. 뭔가 이질적인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요즘 얼굴이라고 해도 믿겠다, 그지? 그러니까. 스타일이 요즘 스트릿 패션. 저런 티셔츠도 없었잖아. 근데. M자 뭐야? 이 남성을 본 누리꾼들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941년엔 절대 불가능한 패션이죠. 바로 어제 찍었다고 해도 믿겠어요. 저 남자는 시간 여행자가 분명합니다. 과거로 와서 사진을 찍다가 우연히 포착된 거라고요. 그는 캐나다에서 온 시간 여행자라고 불렸습니다. 저거 41년도에 저런 헤어스타일과 패션은 좀 이상하긴 하네요. 그치. 합성이 아니라면 진짜 이상한 거지. 그리고 보통 저 때는 그냥 양복 입는 게 일상복이에요, 남자들. 그렇죠. 외출 보면 셔츠, 다 외출하면 양복이잖아. 양복. 그리고 국립박물관 사이트라면서요. 그렇죠. 합성 사진은 아닐 거야. 그치, 그렇네. 박물관이 올린 사진이잖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때 말입니다. 이 시간 여행자로 의심받던 이 남자의 정체를 알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뭐야? 먼저 현대의 흔한 스트릿 패션을 연상시켰던 그의 티셔츠 속 M자 로고, 1924년부터 1938년까지 활약했던 몬트리올 마룬스 아이스 하키 팀의 로고로 추정. 맞네. 실제로 유사한 스웨터를 입고 있는 선수들의 단체 사진까지 존재했고요. 그리고 최신 유행 선글라스 또한 그 시절에도 존재했습니다. 되게 세련됐다. 저 사진 속에 있는 남자가 끼고 있던 거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또한 그가 손에 들고 있었던 카메라와 유사한 형태의 포터블 카메라도 당시에 존재했습니다. 유명 카메라 제조업체인 코비사는 1940년대부터 포터블 카메라를 생산. 사진을 유심히 보면 앞에 있는 중년 남성 또한 손에 포터블 카메라로 보이는 것을 들고 있는데요. 저기 있네요. 저 네모난 상자. 네. 결국 그의 남달랐던 패션은 그 당시에도 불가능한 패션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저 당시에도 저분은 힙스터 내지는 패셔니스타였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먼 미래 어딘가에서 온 시간 여행자가 정말로 존재한다면 우리의 눈에 한 번쯤은 띄지 않았을까요? 지금도 어딘가를 배회하고 있을지도 모를 시간 여행자. 주위를 한번 잘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괴담 진실을 알려주마 19, 13위 공개합니다. 4달 뒤에 뭐뭐가 있었다. 때로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금기된 존재를 포착하기도 하는 사진.
알 수 없는 존재가 찍힌 사진은 인류의 영원한 숙제처럼 남아 있는데요. 저 뭐야? 할머니 뒤에 뭐예요? 사람 머리가 달려있네. 진짜로 이게 무슨 뭐 UFO나 유령이나 그런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그 숙제 중에 하나를 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64년 영국 컴브리아주 짐 템플턴은 휴일을 맞아 아내와 딸과 함께 나들이를 떠났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아름다운 솔웨이만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 엘리자베스, 자 여기 와야지. 아 이쁘다, 아 이쁘다. 그리고 며칠 뒤 템플턴은 가족들과 찍은 사진을 인화했습니다. 그럼 아니 이건 누구야? 대체 정체가 뭐지? 딸 엘리자베스의 독사진에 정체불명의 존재가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어허. 머리 쪽을 보시죠. 저 구름? 뭐야? 뭐야? 설마 저게 귀신이라고 지금? 근데 너무 대낮이야. 템플턴의 증언에 의하면 사진 촬영 당시 아내와 둘째 딸은 템플턴의 뒤에 있었고요. 카메라 너머에는 딸 엘리자베스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미스테리한 사진은 전 세계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고요. 이에 카메라 및 필름 제조사인 코피사가 직접 나서서 문제의 카메라와 원본 필름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사진에서 어떠한 조작의 흔적도 찾을 수 없습니다. 실루엣의 정체는 결국 미스터리에 빠졌고요. 문제의 이 사진은 심령 사진, 우주인 사진의 대명사가 되어 수십 년간 각종 괴담을 낳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로 유령이나 아니면 뭐 우주인이나 어허. 그런 상상을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UFO 관련 저서를 쓴 클라크 박사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진의 밝기를 낮춰보면요. 우주인의 모습이 더욱 또렷이 보이는데요. 하얀색 우주복이 아닌 파란색 옷을 입고 있지요. 그러네요. 문제 그날 아내 애니 템플턴은 이처럼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허. 아내는 뒤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클라크 박사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비밀은 바로 카메라의 뷰파인더인데요. 당시 템플턴의 카메라는 뷰파인더로 볼 때 전체 장면의 약 70%만 보이도록 설계돼 있었는데요. 그 때문에 딸 뒤에 있었던 아내의 모습을 템플턴이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 즉, 딸 뒤에 있던 아내의 모습이 과다 노출 현상으로 인해 마치 하얀색처럼 밝게 나왔을 뿐이라는 것이죠. 아, 저게 등이었구나, 엄마의. 야,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히게 구도가 잡혔냐. 많은 사람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하는 괴담. 사실 그 진실의 이면은 이처럼 생각보다 간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괴담, 진실을 알려주마 19, 12위를 공개합니다. 모모에 숨겨진 끔찍한 살인 사건. 이번에 소개해드릴 괴담은 우리나라 8, 90년대생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한때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아주 유명한 추억의 괴담입니다. 뭐예요, 이거? 이거. 10원짜리 기억나. 아니, 그리고 500원짜리 하게 또 손 묶여 있는 거. 야, 자세히 알고 있네. 그 정도면 귀신 나왔겠는데? 뭐가요? 그렇게 다 알면 귀신 나와요. 그런 얘기도 나는 있어요? 안 믿었어. 이게 말이 돼. 당시 10원짜리에 다보탑 밑면을 확대해서 옆으로 돌려보면 김이라는 글자가 있고요. 1000원권의 투호에서 아래로 삐져나온 막대 끝에는 민이라는 글자가, 또 5000원권의 뒷면 비석에는 알지자라는 글자가 존재, 화폐 속에 무시무시한 사연이 있다는 일명 김민지 괴담입니다. 어느 날 한국조폐공사 사장의 딸 김민지 양이 유괴되는 사건이 발생. 안타깝게도 김민지 양은 토막 살해를 당해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됐고 범인은 끝내 잡지 못했다는데요. 조폐공사 사장은 죽은 딸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화폐 곳곳에 김민지 양의 흔적을 남겨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괴담의 증거로 제시된 실제 화폐들. 당시 국권 화폐에서는 앞서 보여드렸던 김민지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김민지 양의 살해 흔적까지 남겨져 있다고 하는데 진짜? 50원짜리에는 꺾여진 벼 잎에 범행 당시 사용한 도구가 낫? 100원화를 뒤집으면 이순신 장군의 수염에 김민지의 머리카락이, 어머머. 500원 화에 있는 학의 다리에는 꽁꽁 묶인 김민지의 팔, 그래, 저거. 그리고 끝으로 10,000원권에서는 세종대왕의 곤룡포에 김민지의 다리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폐에 숨겨진 김민지의 흔적을 모두 찾아내면 귀신이 나타나 사지를 찢어 죽인다! 라는 공포스러운 소문까지 떠돌았습니다. 너 어떻게 해? 난 10,000원을 몰랐어. 그래서 안 나왔는데. 모른 척 하지 마. 아, 진짜 몰랐어요. 있잖아. 10,000원 몰라서 살아있구나. 10,000원 몰라서 살아있나? 너 10,000원 모른 걸 다행이라 생각해. 다행이다. 못 볼 아, 뻔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결국엔 잘 들어맞는 스토리긴 했는데, 아니 뭐 결국 사실 아닌 거 아닙니까? 괴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한국조폐공사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조폐공사의 사장의 딸이 유괴, 살해된 사건은 없었습니다. 한때 전국의 어린이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김민지 괴담의 진실이었습니다. 야, 진짜 오래간만에 들었습니다. 이거. 진짜 추억이다. 야, 추억이다. 정말. 괴담 진실을 알려주마 19, 11일 공개합니다. 숲에 출몰한 공포의 모모. 어둠이 깊게 내려앉은 숲속. 한 청년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점점 다가오는 빨간 불빛. 그리고 그 순간 순식간에 청년에게 달려든 무언가. 청년은 가까스로 도망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는데요. 그가 목격한 빨간 불빛의 정체. 누더기 옷을 걸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얼굴이 돼지 같았어요. 돼지처럼 기괴한 소리도 냈다고요. 그가 숲에서 목격한 건 바로 반은 사람, 반은 돼지 형상을 가진 돼지인간이었습니다. 반인반수 돼지인간 목격담은 영국 중부에 위치한 한 마을의 숲에서 시작됐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숲 어딘가 나댔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전설의 늑대인간이 출몰한다는 숲, 바로 캔록 체이스 숲입니다. 이름 들으니까 생각나요. 알겠죠? 체이스. 이곳에서 또 다른 정체불명의 괴 생명체가 등장한 것입니다. 아니, 뭐가 자주 나타나네요, 여기서. 그렇죠. 어떻게 생긴 숲이길래 다 그런 것만 살아? 뭐가 있나? 1940년대부터 정체불명의 괴 생명체, 돼지인간에 대한 목격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돼지인간이 돼지의 DNA를 맞은 임산부가 낳은 괴물이라는 괴이한 추측이 떠돌았는데요.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수십 년간 숲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될 금기의 장소가 된 캔록 체이스 숲. 그런데 말입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2013년 동물학자 리 브리클리가 10년간의 긴 연구 끝에 밝혀냈다는 돼지인간 괴담의 실체. 리 브리클리가 받은 제보 메일에 따르면요.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 영국군이 비밀리에 캔록 체이스 숲에 군 전쟁 시설물을 설치. 영국군이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인의 숲 출입을 막아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숲에 얼씬하지 못하도록 돼지인간이란 괴담을 지어내 퍼뜨린 겁니다. 아니 이렇게 설명하면 좀 그럴듯하긴 한데 근데 군에서 저런 얘기를 퍼뜨려서 출입을 통제했을까요? 호기심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괴담을 비공식적으로 퍼뜨려가지고 못 오게 하지 않았을까. 근데 효과는 있었을 것 같은 게 이게 돼지인간만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저기는. 아 그렇죠. 늑대인간도 있는 늑대인간도 있고 뭐 여러 이제 괴생명체가 있으니까. 둘 같이 만나봐. 죽음이야. 캔록 체이스 숲의 돼지인간 출몰 괴담. 비록 진실이 밝혀졌지만 누군가는 여전히 그 숲에 무언가 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괴담 진실을 알려주마 19, 10위 공개합니다. 저주받은 두 얼굴의 사나이. 이번 괴담은 눈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아 뭐야? 뒤통수에 얼굴을 달린 거야? 아니 이제 말도 안 돼. 저게 아니야? 저거 만든 거겠지.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진의 주인공으로 지목된 사람은 19세기 영국 귀족 에드워드 모드레이크.
일명 저주받은 두 얼굴의 사나이입니다. 1895년 12월 8일자 보스턴 선데이 포스트의 기사. 현대 과학의 불가사의에 따르면 인어, 반인반수, 거미 인간과 함께 에드워드를 소개했고요. 일명 인간 괴물의 존재를 문서화한 왕립과학학회 보고서를 출처로 밝혔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영국의 귀족 에드워드는 뒤통수의 두 번째 얼굴, 악마의 쌍둥이가 존재하며 이 또 다른 얼굴은 에드워드를 욕하고 저주하며 괴롭혔고요. 이를 제거할 의사를 찾지 못해 절망한 에드워드는 23살의 나이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듬해 의사들이 출판한 의학 서적에도 에드워드의 사례가 기록. 그래서 19세기부터 100여 년이 지난 21세기까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비극의 주인공으로 회자되고 있고요. SNS에선 그의 두개골이라며 이 사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뒤통수에 달린 저주받은 얼굴 때문에 한 귀족이 비극적으로 사망했다는 이 기사, 과연 사실일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던 신문 기사. 당시 기사를 기고한 사람은 SF 소설가이자 시인 찰스 로틴 힐드레스. 그가 출처로 들었던 왕립과학학회는 19세기 당시엔 존재하지 않던 단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듬해 출판했다는 의학 서적 역시 찰스가 낸 기사를 팩트체크 없이 그대로 복붙한 거였고요. 뒤통수에 또 다른 얼굴이 있는 영국의 에드워드 모드레이크라는 귀족이 있었다는 사실이나 기록 역시 알 길이 전혀 없는데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에드워드 모드레이크의 두개골로 지목된 사진 역시 언론 매체에서 사실을 확인한 결과 한 예술가의 상상을 바탕으로 한 종이 공예 작품이었을 뿐 실제 에드워드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아니었습니다. 괴담, 진실을 알려주마 19, 9위를 공개합니다. 중국에 퍼진 황당 괴담. 이번 괴담은 중국에서 진짜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괴담으로요. 우리나라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먼저 영상 함께 보시죠. 这个时候我要问一下韩东秀了，对啊，粽子在你们那边还好吧？清源是韩国的吗？哦，这个端。 그래서 이제 중국 단오절 얘기입니다. 설, 추석, 한식과 함께 우리나라 전통 4대 명절 중에 하나인 단오. 2005년 한국 단오 행사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강릉 단오제가 유네스코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에 선정되면서부터 한국이 중국의 명절 중 하나인 단오를 뺏어갔다며 중국인들 사이에 혐한 감정이 퍼지기 시작한 건데요. 아니 근데 중국에서는 단오가 방금 나왔다시피 중국의 신 구론을 기리는 날이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에도 단오가 있으니까 영상에서 이제 구론이 한국인이냐 이런 식으로 약간 비꼬듯이 물었던 거군요. 따진 거죠. 자, 오늘 중국에 퍼진 황당괴담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에서 문제시했던 이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 등재된 건 강릉 단오제입니다. 기우제 성격의 산신제와 굿, 가면극 등의 독특한 문화 행사로요. 중국 단오절 세시풍속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단오는 초나라의 시인이었던 구론을 추모하는 데서 비롯된 반면 우리나라의 단오는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의 의미가 강하고요. 또한 이 중국 단오 때는 배로 경주를 하고 쫑즈라는 찹쌀 주먹밥을 만들어 먹지만 한국은 다 아시는 것처럼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그네를 뛰는 등 한국과 중국의 단오는 엄연히 다른 명절입니다. 자, 단오라는 한자어가 음력 5월 5일이라는 뜻입니다. 날짜와 명칭만 같을 뿐 한국 단오와 중국 단오는 전혀 다른 문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문화의 전통성을 곡해하는 흉흉한 단오 괴담,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였다는 거 제대로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괴담, 진실을 알려주마 19, 8위를 공개합니다. 공자가 뭐뭐를 즐겨 먹었다. 자, 이번엔 세계 4대 성인으로 추앙받는 공자와 관련된 충격적인 괴담입니다. 중국 고대 유교 경전, 예기 이 단궁 상편에 실린 글귀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곡을 그치고 사자에게 가서 자로가 어떻게 죽었는지 물으니 사자 말하길 해형에 처해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공자, 명을 내려 해를 엎어버리게 했다. 자, 얘기 단공 상편에는 중국 위나라 시절 공자가 아끼는 제자인 자로가 변란에 휘말려 처형당하는 사건이 서술돼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바로 요 해라는 한자입니다. 이 전해지는 괴담에 따르면 바로 인육으로 만든 젓갈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자, 공자가 해를 다 엎어버렸다라는 마지막 문장에 미루어 일각에서는 공자가 사람의 고기로 젓갈을 만들어 두고 먹었다라고 해서 이른바 공자 식인설이 탄생. 지금까지도 많은 이가 이 괴담을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공자 식인설 괴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공자가 해형에 처해진 제자 자로의 인육으로 만든 젓갈을 보고 인육을 끊게 됐다며 이 괴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파만파 퍼져나갔는데요. 즐겨 먹다가 자로의 젓갈이 오니까 엎어버렸다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버린 거죠. 잘 끼워 맞춘다. 과연 공자는 정말 인육을 먹었을까요? 괴담의 진실, 그 실마리는 앞서 말씀드린 이 해라는 글자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요 해라는 글자는 앞서 인육으로 만든 젓갈로 알려졌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좀 더 정확한 뜻은 과거 가혹한 형벌 중에 하나인 사람을 죽인 후 잘게 저며 젓갈을 담근다라는 의미의 동사. 그리고 두 번째, 잘게 저며서 만든 젓갈, 육장, 고기젓을 뜻하는 명사.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중국의 여러 학자들에 따르면 공자 식인설은 해라는 글자를 혼동한 데서 비롯된 낭설입니다. 이 공자의 제자인 자로가 사람을 죽여 젓갈로 담그는 해라는 형벌을 당하자 공자가 슬퍼하며 고기 젓갈 해를 다시는 입에 대지 않았다라는 게 올바른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를 인육으로 만든 젓갈이 아닌 단순히 고기 젓갈로 해석을 한다면 전혀 오해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성인 공자의 식인설 괴담, 이제는 믿지도 퍼뜨리지도 말아야겠죠. 괴담 진실을 알려주마 19, 6위를 공개합니다. 아시아를 점령한 빨간 마스크 괴담. 어둠이 내려앉은 으슥한 일본의 밤거리. 집으로 향하던 A씨. 아무리 걸음을 빨리 해도 점점 가까워지는 또각 구두 소리. 그를 뒤따라오는 정체는 바로 나 이쁘니? 그럼 너도 이쁘게 만들어줄게. 197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오랜 세월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바로 입이 귀까지 찢어진 여성, 일명 빨간 마스크. 어린 시절 빨간 마스크에게 두려움에 밤잠을 설친 기억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근데 실제로 봤다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짠가 싶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릴 때 들으면서. 저도 저 얘기 듣고 한동안 뒤를 이렇게 막 보면서 걸었다니까. 좀 무서워서 막. 누구 발소리만 나면 엄청 맞아, 무섭고. 골목에서. 1978년 기후현 미노카무시에서 처음으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입이 찢어진 여자에 대한 괴담은 한국으로 건너와 빨간 마스크 괴담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괴담의 핵심은 마스크를 벗으면 입이 귀까지 완전 찢어진 여자가 가위나 도끼, 낫 등을 가지고 다니며 사람들의 입을 찢어버린다는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유명 잡지와 신문들의 앞다퉈 특집 기사를 실을 만큼 그 파급력은 대단했는데요. 입 찢어진 여자 출몰에 경찰 출동. 홋카이도 초등학생 집단 히스테리 증후군 호소. 어린아이들은 공포에 외출도 거부. 두려움에 병원까지 찾게 만드는 등 소문에 소문을 더한 괴담은 전염병처럼 퍼져 일본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근데 저 정도면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냥 괴담으로 그냥 퍼뜨리는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설마 저게 정말 진실일까 싶긴 해요. 시작은 일본이었지만 빨간 마스크 괴담은 한국은 물론 또 중국과 대만 등 아시아 전역으로 삽시간에 퍼졌고요. 그로 인한 공포심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십 년간 어린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많은 이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이 빨간 마스크의 정체 도대체 무엇일까요? 빨간 마스크 괴담의 탄생 원인은 다름 아닌 꽃가루. 꽃가루 때문에 사람이 이상해진 거예요? 알레르기? 돌연변이? 자, 일본의 한 방송에 따르면 빨간 마스크 괴담이 처음 들었던 1978년 기후현은
기록적인 꽃가루 날림이 있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합니다. 자, 일본에서는 누군가 인사를 하면 마스크를 벗으며 답하는 게 예절인데요. 당시에 이 빨간 립스틱을 바르는 게 유행이어서 이런 사회적 현상이 과장된 괴담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하도들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빨간색이 나오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거기서 괴담이 나왔다. 네. 어. 빨간 마스크 괴담으로 어린 시절 공포에 떨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부터는 공포를 떨쳐내시고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괴담 진실을 알려주마 싶고 5위를 공개합니다. 네 얼굴 내놔. 그린맨 괴담의 진실. 미국 펜실베니아의 한 국도. 한밤중에 터널 근처를 걷는 사람들. 야, 여기 맞아? 진짜 담배랑 맥주를 주면 나타난대. 맞다니까. 야야. 에? 저기 뒤에 진짜 얼굴이 없어. 내 얼굴만은 가져가지 마세요. 이들 앞에 나타난 것은 찰리 노 페이스, 얼굴 없는 남자, 일명 그린맨이었습니다. 미국, 특히 펜실베니아에선 5, 60년대부터 얼굴 없는 남자를 보았다는 목격담이 속출하며 많은 사람을 공포에 떨게 했고요. 그린맨이 얼굴을 뺏어간다는 무시무시한 괴담이 수십 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얼굴 없는 사람이 얼굴 뺏어간다는 괴담 이거 가짜죠. 분명 괴담이지만 우리는 그 실제 주인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그린맨의 정체는 흉악한 괴물도 악당도 아닌 평범한 남성 레이먼드 로빈슨. 뭐야 이거? 사실 그는 어린 시절 전신주 위에 있는 새 둥지를 내리려다가 그만 감전당하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는데요. 실물이네.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온몸에 화상을 입은 탓에 얼굴이 거의 녹아내리고 팔 한쪽도 잃게 됐습니다. 아이고. 그냥 좋은 마음으로 했던 건데. 그렇습니다. 새들 살려주려고. 사고로 얼굴을 잃은 로빈슨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놀랄까 봐 거의 집 안에서만 생활했고요. 주로 어두운 밤에 국도를 따라 터널 인근을 산책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취미였는데요. 그런데 으아! 초록색 괴물이다! 종종 밤중에 로빈슨과 마주친 사람들이 놀라는 일이 발생. 그리고 운전 중 마주친 사람들이 헤드라이트에 반사된 그의 얼굴이 초록빛을 띤 것을 보고 그를 그린맨이라고 불렀고요. 심지어 그의 외모 때문에 얼굴을 뺏어간다는 말도 안 되는 괴담까지 터지게 된 겁니다. 좀 슬프다. 뿐만 아니라 괴담이 퍼지자 호기심에 그를 보기 위해 로빈슨이 좋아하는 담배와 맥주를 가져오는 사람들까지 생겨났는데요. 이건 괴담으로 보기가 힘드네요. 이건 슬픈 얘기지 이거는. 슬픈 얘기고 특히 저 로빈슨 저분한테는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 말이. 좀 따뜻하게 대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1985년 로빈슨이 세상을 떠난 후 지금까지도 일부 사람들은 그린맨 괴담을 믿고 있는데요. 누군가의 아픔을 괴담으로 떠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부터라도 공포스러운 괴담의 주인공이 아닌 한 사람의 인생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괴담 진실을 알려주마 싶고 4위 공개합니다. 호파도라 괴담이 부른 참금. 2018년 인도 북동부 작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 아쌈. 마을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원인은 다름 아닌 호파도라 괴담. 이 마을에서는 호파도라가 아이들만 납치해서 신장과 안구를 적출하고 죽이기까지 한대요. 아이들이 나쁜 짓을 하면 복면을 쓴 납치범 호파도라가 나타나 아이들을 데려간다는 괴담이 떠돌았습니다. 이런 거는 참 어느 나라나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말 안 듣고 뭐. 말 안 들으면 너만 망태 할아버지 나타나. 너 잡아갈 거야. 뭐 이런 호랑이가 거. 와서 물어간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얘기했잖아. 근데 이게 좀 수위가 높네. 호파도라 소문에 모두들 공포에 떨던 어느 날 정말 괴담 속 호파도라의 모습과 똑 닮은 한 남성이 마을에 출현.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도 괴담 속 인물을 실제로 마주하자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괴담이 아니라 뭐 진짜 있었던 거예요? 나타났다는 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마을 주민 200여 명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호파도라에게 맞섰습니다. 결국 그 남자는 사망하고 마는데요. 뭐야? 그런데 그의 정체는 호파도라가 아닌 29세 남성 닐로트팔 다스로 무고한 시민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이건. 게다가 호파도라도 아니었으니까. 무고한 사람이었어요. 저 멀쩡한 사람은 왜 그럼 호파도라고 한 거지? 장래가 유망했던 전통악기 연주자 다스는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던 중 아산 마을에 잠시 들렀습니다. 외지인의 방문이 거의 없는 작은 마을이다 보니 마을 사람들은 낯선 사람의 방문 자체에 경계심을 느꼈고요. 북원을 쓴 다스의 모습이 마치 복면을 쓴 호파도라를 연상시켰던 것입니다. 이걸 그렇게 실제 살인 사건까지 연결시켜버린다는 게 너무 황당하네요. 그렇죠. 괴담 하나 믿고 애꿎은 사람 죽인 거예요. 아이들이야 뭐 무섭다, 빠져나다 이럴 수 있지만 어른들이 갑자기 넣어서 죽였다는 거잖아. 그렇지. 아산 마을의 상당수가 디지털 문맹으로 컴퓨터나 인터넷에 익숙지 않아 온라인에서 본 모든 것들을 사실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호파도라 괴담 또한 온라인에 떠도는 가짜 뉴스를 곧이곧대로 믿어 마을 사람들 사이에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졌던 것이죠. 괴담은 괴담일 뿐.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건데. 인터넷에 누가 그냥 대충 써놓은 거를 그냥 믿는 거예요. 흉흉한 소문이 괴담보다 더 끔찍한 현실을 만들어낸 사건입니다. 거짓된 정보와 루머에 현혹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온몸이 오싹해지는 싸우자 헤르마 미스터리 19, 17입니다.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테 부다사. 한때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귀신을 부른다는 분신사바 놀이. 지난해 이 분신사바 놀이 때문에 서양의 여러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자, 악령인 이 찰리를 불러내 질문을 던지면 곁에 있는 악령이 연필을 움직여 대답을 해준다는 이 게임. 미국인가 봐, 미국. 자, 일명 서양판 분신사바라 불리는 찰리 챌린지인데요. 자, 지난해 미국, 영국, 스웨덴, 콜롬비아 등 서양 여러 나라의 청소년들이 이 게임에 빠져들며 선생님들이 직접 나서서 말려야 했을 정도였죠. 단순히 놀이라고 하기에는 좀 위험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 게임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하나는 찰리 are you here? 이라는 말로 시작해 찰리가 yes를 가리켜야 놀이가 시작이 된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모든 질문을 마친 뒤엔 반드시 찰리에게 그만 놀자라고 말을 한 뒤 yes라는 대답을 받아야만 이 게임을 중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야? 아, 노라고 했지 지금 안 한다고. 노라고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계속 끝나지 않고 질문해야 됩니다. 무섭다. 자, 이렇듯 찰리의 허락으로 시작해 찰리의 허락으로 끝내야 하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만약 찰리가 yes라는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게임을 끝냈다면 가위에 눌려 악몽을 꾸게 된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자, 이 놀이를 하다가 이상 증상을 보였던 학생들도 있었는데요. 콜롬비아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이 놀이를 한 뒤 비명을 지르는 등 이상 증상을 보이다 끝내 입원을 해야 했던 사례도 있었고요. 바로 지난달에도 22명의 여학생들이 이 게임을 하다가 게임 도중 갑자기 발작 증세를 보여서 단체로 병원에 호송된 일이 있었습니다. 무서워. 자, 근데 사실 과학자들 말에 따르면요. 찰리 챌린지는 이 악령이 연필을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단순히 반응 기대라는 무의식적인 심리작용에 의한 현상이라고 분석이 됐는데요. 런던 대학의 이상심리 연구팀에서도 두 연필이 겹쳐 있는 상태에서는 아주 작은 움직임이나 숨결에도 중심이 흐트러지기 쉽기 때문에 이거는 악령의 소환과는 관계없는 일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찰리가 여기 스튜디오에 있는지 없는지. 만약 yes라고 가리키면 우리끼리 질문을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Charlie, are you here? Charlie, are you here? 살려왔다. 찰리야, 정 기자 대만에 혼자 안 갔지? 혼자 안 갔지? No. 영어식으로 대답한 겁니다. 찰리가 왜? 부정의문문. 노라고 했네. 아, 그러면 다시 한번 기회를.
이렇게 결론 내죠. 찰리는 초콜릿 공장에 가 있는 걸로. 시원하게 아재 개그로 마무리하는 걸로. 사실 뭐 남양 특집으로 저희 준비했으니까. 예. 어쨌든 우리는 잘 성공하지 못해가지고. 찰리 왔어. 깜짝이야. 뭐야? 아유, 장난친 거죠? 뭐가 떨어진 거야? 나 못 봤어. 나 진짜 무서웠어. 찰리 온 거 아니야? 아, 여기 진짜 찰리 있는 거 아니죠, 지금? 찰리 있는 거 아니죠? 찰리. 이게 뭐야? 깜짝 놀랐네. 자, 싸우자 여러분. 미스터리 19, 16위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미래를 보는 사람. 1989년 눈이 먼 한 노파가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내뱉습니다. 미국 형제들이 철로 만들어진 세계 공격당할 것이다. 라고요. 정확히 12년 뒤 이 노인이 예언한 사건이 바로 2001년 9.11 미국 쌍둥이 빌딩 테러 사건. 여기서 미국 형제는 쌍둥이 빌딩을 말하는 것이고 철로 만들어진 세계는 여객기를 암시하는 것이었죠. 이 맹인 노파의 이름은 반젤리나 구슈테로바 이분입니다. 일명 바바반가로 불리는 불가리아 태생의 시각장애인이었는데요. 그녀의 소름 끼치는 예언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체르노빌의 불기둥이 치솟아 죽음의 도시로 변할 것이다라며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까지도 예언했다는 소름 끼치는 사실. 이외에도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발발, 1997년 다이애나 황태자비의 죽음, 44대 미국 대통령 아프리카계 미국인 당선,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IS의 테러 발발까지 전부 예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바바반가는 생전에 2016년 말 유럽 대륙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황무지가 될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기 때문인데요. 일각에서는 이것이 지난 6월에 발생한 영국의 EU 탈퇴, 즉 브렉시트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예언 적중률 85%를 자랑하는 발칸의 노스트라다무스, 바바반가, 심지어는요. 아들에게 얘야 8월 11일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해라 라며 본인의 죽을 날짜까지 예언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녀가 예언한 것들 중에 2010년 제3차 세계대전 발발, 2014년 생화학전으로 인해 피부암이 유행한다 등 빗나간 예언들도 상당수에다가 예언 내용들이 대체로 추상적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하지만 말이죠. 그녀는 정말 미래를 내다보는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던 것일까요? 무섭긴 하다. 네, 미국 형제가 뭐 새로 만든 새 이런 건 좀 무섭네. 그게 진짜 무섭잖아요. Россию ждет 1000 лет счастья и благоденствия. 싸우자 여름아, 미스터리 19, 이번엔 15위입니다. 이라크 전쟁을 배경으로 한 미국 드라마 제너레이션 K를 보면요. 한 신병이 배가 고픈 상사에게 사탕을 하나 주는데요. 이 사탕을 내미는 순간 하루가 되도록 까입니다. This vehicle again. 또 길가에 포장도 뜯지 않은 사탕이 한 무더기 버려져 있는 것을 보고 미군들은 마치 지뢰라도 밟은 것처럼 경악을 금치 못하죠. 대체 저 사탕이 뭐길래 군인들이 저리도 떠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바로 그 이유는 저 사탕이 미군용 식량에 들어있는 참땡 캔디의 저주인데요.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첫 번째, 참땡 캔디를 가지고 탑승 장비에 타면 그 탑승 장비는 어떤 이유로든지 반드시 부서진다. 두 번째, 참땡 캔디의 포장을 벗기는 순간 교전이 일어난다. 어머나. 끝으로 만약 임무 중 참땡 캔디를 먹으면 죽는다. 이 해병대원들 사이에서 이 괴담을 그냥 흘려 듣지 못하는 이유는 이 사탕에 얽힌 풍문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라크전 당시 참땡 캔디를 먹으며 헬기를 조종하던 조종사가 헬기 잔해와 함께 시신으로 발견됐다. 한 병장은 저주를 믿지 않고 임무 중 참땡 캔디를 먹었는데 소대원 8명이 전부 부상을 입었다. 등등 이 참땡 캔디에 얽힌 수많은 소문이 미 해병대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고요. 참고로 한 언론은 이라크전 당시 병사들이 저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참땡 캔디를 먹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싣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기사가 나간 후 이때 사탕을 먹었다고 인터뷰한 건 병장인데 나머지 병사들은 사탕을 몰래 버렸다는 소문도 같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괴담이 있고 네. 어차피 전투 식량 안에다 넣는 거는 이제 부대에서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이렇게 저주가 있고 작전이 실패한다 그러면은 빼버리자 뭐 이럴 수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게 저주를 피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땡 캔디를 받았는데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로 멀리 던져버리면 그 저주에서 벗어난대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좋은 징크스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안 뜯고 버리면은 안 좋은 일을 막는다고. 막는다. 미신을 막는 방법도 있으니까 네네. 그냥 활용해보면 더 좋겠네요. 싸우자 여름아 미스터리 19 이번에 14위입니다. 자, Where's Doppelganger? 이거 계속 패턴인가요? 반복되는데? 번갈아 가면서 패턴인가요? 예. 찰리가 이렇게 났나? 이 패턴이면 내가 1등 아니야? 13. 19등. 독일의 전설 도플갱어 다들 아시죠? 자신과 똑같은 사람을 만나면 죽는다는 도플갱어 괴담. 자, 그런데 용감하게도 자신의 도플갱어를 일부러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 찾아? 자, 지난해 비행기에서 우연히 도플갱어를 만난 영국 남자들의 사연은 유명하죠. 올해는 직업까지 똑같은 도플갱어가 발견돼 세계인을 소름 돋게 만들었는데요. 자, 지난 1월 영국의 코미디언 롭 윈스턴은 한 관객에게 당신과 똑같은 사람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도플갱어를 찾아가 그와 쌍둥이처럼 똑 닮은 코비를 만났는데요. 어머나. 아 잠깐만요. 쌍둥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형들. 생판 모르던 남입니다. 그 둘 다 M자형 탈모가 진행되고 있어요. 예. 정말 헤어스타일도 비슷해요. 심지어 직업도 같은 코미디언이었던 겁니다. 에이, 말도 안 돼. 자, 독일로 유학 온 아일랜드 학생 코델리아 러버츠는 파티에서 자신과 똑같은 시아라 머피를 만나게 됩니다. 진짜 똑같아. 자기가 사진 아니, 찍고 합성한 조작 거 아니에요? 아니고요. 똑같기도 하지만 너무 비슷한 표정을 짓고 있네요. 아, 물론 헤어스타일 때문일 수도 아니, 있겠지만 피부 톤이 자, 약간 다른 눈썹 정도? 보시고요. 치열. 이들은 곧 어디든 붙어 다니는 단짝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들은 모두 도플갱어를 말 수가 만난 없네요. 뒤에도 멀쩡히 생존을 해서 이 저주는 헛소문에 불과하다는 걸 몸으로 입증을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걸까요? 작정하고 도플갱어를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지난해 영국의 얼굴책에 자신의 사진을 올려 똑 닮은 도플갱어를 찾은 니암 기니의 얘기는 유명하죠. 올해 니암 기니가 자신과 똑같은 세 번째 도플갱어를 찾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자, 바로 자신의 도플갱어를 찾아주는 트윈 스트레인 땡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인데요. 어머머. Lovely to meet you. 진짜 비슷하다. 물론 뭐 비슷한 화장과 똑같은 옷이나 헤어스타일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이목구비가 일단 너무 똑같잖아요. 그러네.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 지구 어딘가 있을 나의 도플갱어를 찾아보고 싶으시다고요? 자, 먼저 일단 자신의 사진과 신체적 특징을 입력하시고요. 3.95달러 한화로 약 4,500원을 내면 6개월 동안 나의 도플갱어를 찾아준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나와 닮은 사람이 3명은 있다는 말도 있으니까 재미로 한번 시도해 볼만 하죠. 싸우자 여러마 미스터리 19 13위 공개해 주시죠. 아이고. 패턴 벗어나네요. 예. 이유도 예고도 없이 어느 날 당신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버린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한 기자의 월요 미스터리 극장 제1편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지하철 1863년 1월 10일 출근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영국의 한 지하철역 왜 이렇게 지하철이 늦게 오는 거야? 짜증나게 정말. 전역을 출발했다는 지하철은 아무리 기다려도 도착하지 않았고 사고라도 생기는 건가 싶어 모두 지하철을 찾아 나섰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지하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안에 타고 있던 기관사와 승객까지 전부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열차가 사라진 곳에서도 열차의 운행 소리는 계속 들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주 후 모두가 포기했던 순간 이번에 내실 분은 모니먼트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열차의 문이 열리자 실종됐던 승객들이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실종돼 10주 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20분 전에 출근하려고 지하철을 탔을 뿐인데요. 실제로 당시 언론에 대서특필됐던 사건이며 지하철이 다른 차원의 공간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영국이 세계 최초로 지하철을 개통한 것이 1863년 1월 9일, 즉 지하철 실종 사건이 벌어졌다는 그날의 바로 전날인데 당시 지하철 운행을 하지도 않았으니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실제 사건이라면 대체 지하철은 10주 동안 어디에 있었던 것인지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 발생하는 미스터리한 사건들. 이번에는 인류의 끊이지 않는 관심사. 지금 그곳에 미래에서 온 시간 여행자가 있습니다. 월요 미스터리 극장 제2편. 카메라에 포착된 시간 여행자들 편입니다. 1995년에 열렸던
마이크 타이슨의 권투 경기였습니다. 화면 왼쪽 뒤에 저 남자를 봐주세요. 누구요? 저 남자죠. 저 찍는 남자? 네, 1995년이라고요. 저런 게 없잖아. 스마트폰이 아니에요? 1995년엔 전국적으로 삐삐가 유행이었고요. 어떻게 저 사람은 1995년도에 카메라 폰을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일각에서는 1995년에 출시된 디지털 카메라 C모사의 어떤 모델과 비슷하다며 시간 여행자설을 일축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모양이 다르다며 시간 여행자가 확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1938년도에 찍힌 영상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여성이죠. 어디? 통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 뭐야? 통화하고 있다고? 어머. 전화 끊고 진짜 집어넣는 그런 영상이잖아요. 옆에서 이렇게 하고 딱 내리는데 옆에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처럼 나오는 게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같이 간 사람들이에요. 어떻게도 설명이 안 돼. 과학 좋아하시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해봐요. 저는 저 물건이 전화기가 아니라고 해도 믿을 만한 근거들이 또 있고 앞에 계신 분도 손에 파우치 같은 걸 들고 저 가잖아요. 사람은 저건 전화기 사이즈가 아니잖아요. 파우치를 여기다 대고 뭐 연구입니까? 대부분 조작된 사진으로 생각하며 코웃음 치셨겠지만 합성은 아닙니다. 실제 사진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시간 여행자들인 걸까요? 싸우자 여름아 미스터리 19 11위 공개해 주세요. 세계 최대 온라인 경배 사이트 이베땡에는 종종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드는 중고 물품이 올라오는데요. 그 정체는 바로 영원히 붙었다는 기이한 물건들. 참 재밌네. 보기에도 음산한 인형부터 거울, 심지어 공중부양을 한다는 사과사, 노트북까지. 영혼의 종류도 사연도 아주 다양한데요. 그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건 유대인 하벨라의 집안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와인 상자 디벅 박스입니다. 히브리어로 죽은 자의 혼을 뜻하는 이 디벅. 악령을 넣고 거기에 봉인을 해둔 상자인데요. 상자의 보관법 아주 간단합니다. 자,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두고 절대 열어보지 말 것. 자, 그러나 하벨라의 손녀부터 와인 상자를 구입한 케빈은 그녀의 경고를 무시하고 상자를 열게 됩니다. 자, 그때부터 시작된 악령의 저주. 공교롭게도 케빈이 이 상자를 가져온 이후 돌연 뇌졸중으로 쓰러진 케빈의 어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데요. 더 이상 상자를 보관할 수 없었던 케빈은 온라인 경매 사이트인 이베땡에 사연과 함께 와인 상자의 사진을 올리는데요. 그런데 이 케빈의 무시무시한 사연은 아이러니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트루먼 주립대학교 학생이었던 이오시프가 $140 현재 가치로는 약 15만 원의 이 박스를 낙찰받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오시프 역시 원인 모를 화재 등을 겪으면서 디벅 박스의 저주를 믿게 되고 결국 처음 디벅 박스를 구매했던 이베땡에 다시 판매글을 올리게 되죠. 어머, 기분 나빠라. $280, 현재로 치면 약 30만 원의 박물관 큐레이터였던 제이슨 헥스톤의 손에 이번엔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이슨 헥스톤 역시 원인 모를 두드러기로 시름시름 앓더니 심지어 피를 토하는 일까지 생겼다고 하는데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제이슨 헥스톤은 결국 유대교 사제를 만나 상자를 다시 봉인한 후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두게 됩니다. 이후 이 디벅 박스 이야기는 2012년 악령의 상자 포제션이라는 영화로 개봉이 되기도 했는데요. 자,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디벅 박스의 무시무시한 저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베땡에는 영원히 붙은 물건을 판매합니다라는 게시글이 심상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싸우자 여름아 미스터리 19 이제 10위입니다. 죽음을 부르는 18분 연주. 이거 정말 소리 자체가 무슨 공포 영화다. 전 세계에서 곡을 들은 300여 명 사망, 곡을 만든 작곡가가 자살했다 등등 무시무시한 괴담을 무한 생성해낸 이 노래. 미궁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섬뜩한 가야금의 성능, 중간중간 튀어나온 알 수 없는 괴성과 기이한 가사들. 무려 18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연주가 되는 이 곡은요, 오로지 가야금과 사람 목소리로만 표현을 해내고 있다는 사실. 대한민국 가야금계 살아있는 전설 황병기 선생님이 1975년 선보인 국악 연주곡입니다. 처음 이 곡을 명동 국립극장에서 선보였을 당시 여성 관객이 비명을 지르며 공연장을 뛰쳐나가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자, 이 때문에 문화 단속이 심했던 1975년 당시에는 곡 자체가 지나치게 쇼킹하다는 이유로 재공연 금지 처분을 받기도 했지만 황병기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요. 이 곡의 전체적인 주제는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희로애락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술로만 받아들이기엔 다소 소름 끼치는 이 노래. 지금 2번 들으셨고요. 한 번 남았습니다. 한 번 더 듣자. 이왕 나온 거 그냥 3번 들어보자. 뭐 어떻게 되나. 듣고 중나 한번 해보자. 그래. 진짜. 그만 좀 해. 나 찰리. 나 너무 놀랐어. 나 깜짝이야. 제가 찰리를 좀 진정시키고 올게요. 깜짝이야. 저 뒤를 쳐다보네요. 잘 있나? 또 떨어질 것 같아. 싸우자 여름아, 미스터리 19. 이번에 9위입니다. 실화 괴담 일본 쓰나미 귀신. 약 2만여 명이 숨진 일본 역사상 최악의 재난이었죠. 2011년 3월 일본을 강타한 9.0 규모의 초대형 동일본 대지진 사건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일본에선 미스테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 손님 앞에 선 택시. 그 여성의 목적지는 미나미 하마. 택시기사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그곳은 쓰나미로 잔해만 남은 곳인데 괜찮아요? 여성은 제가 정말 죽은 건가요? 네,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한 마을의 동사무소에서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하지만 받을 수 없었죠. 그 이유는 발신자 번호가 이미 쓰나미에 휩쓸려 초토화된 공공시설의 전화번호였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전화가 걸려오는 시간은 매번 당시 쓰나미가 덮친 시각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요. 모르고 우연히 받은 직원의 증언. 비명과 함께 거대한 물이 덮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와. 제가 당시 영상을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2011년 쓰나미 현장에서 미스테리한 괴 생명체가 포착된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쓰나미 속으로 뭐가 하나 들어갑니다. 보세요. 어디. 이제 그 뉴스 화면 저 봐요. 뭐 들어가죠? 쓱 들어가죠? 저게 누가 봐도 물보라가 아니에요. 일본인들 사이에서 바다 요정, 바다 유령이라 부르는데요. 수차례 촬영에 담겼다라고 합니다. 피해 지역의 유령 목격담이 속출하자 결국 2013년 일본의 공영방송 NHK에서는 쓰나미 희생자와 재회했다는 이재민의 불가사의한 체험을 특집으로 꾸민 스페셜 프로그램 동일본 대지진 고인과의 재회를 방영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두고 쓰나미로 잃은 가족과 이웃을 영혼으로나마 만나고 싶은 그리움과 죄책감이 유령 이야기를 확산시키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2011년 이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을 떠도는 유령 목격담. 과연 그 미스테리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아유, 근데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참 안타깝다. 안타깝죠. 싸우자 여름아, 미스터리 19. 8위 공개합니다. 빨간 옷 소녀의 저주. 대만에는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빨간 옷을 입은 한 소녀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대만에서 마신자라 불리는 이 소녀 귀신은 사람들을 유인해 그의 영혼을 빼앗아 버리는 귀신으로요. 말도 안 돼. 자,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소문도 전설도 아닌 바로 실제 사원. 자, 1998년 3월 대만 타이중의 대둔산으로 놀러 갔던 한 가족이 이후 원인 불명의 병으로 모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당시 대만에서는 귀신을 소재로 한 방송이 한창 유행 중이었는데요. 그중 신출귀몰 제작팀에게 도착한 하나의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본 제작팀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영상 속에 있었던 건 등산하고 있는 가족들과 그 뒤를 따라가는 정체불명의 빨간 옷을 입은 소녀였죠. 뭐야? 이 방송이 나간 후 빨간 옷 소녀를 봤다며 수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고요. 이후 대만에서는 빨간 옷 소녀에 대한 공포감이 극대화됐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참 후인 2014년 7월 대만 화롄의 산속에서 한 여성이 실종된 후 며칠 뒤 극적으로 구출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CCTV로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면 경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실종된 여성의 뒤로
이번에도 빨간 옷 소녀로 의심되는 빨간 광채가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의 발표 이후 또다시 대만 시민들은 충격에 빠져들었죠. 자, 아무튼 이렇게 20여 년 동안 빨간 옷 소녀와 관련된 의문의 실종 사건이 대만 전역에서 발생이 됐고요. 현재까지도 빨간 옷 소녀를 봤다는 제보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저 정도면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그냥 허무맹랑한 얘기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대만에서는 이 빨간 옷 소녀에 대한 공포감이 대중적으로 확산이 돼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무섭긴 무섭다. 싸우자 여러마 미스터리 19 이번엔 7위를 공개합니다. 하늘이 보낸 마지막 사인. 2016년 6월 26일 전남 완도 앞바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약 5m 크기의 범고래 6마리가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인데요. 아, 귀엽다. 국내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범고래의 등장에 모두가 찬사를 보낸 순간이었죠. 그런데 이 범고래의 등장을 아름다운 장관이 아닌 불길한 징조로 여긴 네티즌이 있었습니다. 이 네티즌은 범고래가 만약 지진의 영향으로 먼 바다에 있다가 다도해 쪽으로 임시 피신한 것이라면 며칠 내로 동북아 바다 어딘가에서 좀 큰 거 터질 듯이라며 지진을 예측했는데요. 또다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고래가 발견된 바로 다음 날 6월 27일 경기도 시흥에서 발견된 구름 때문인데요. 한 네티즌은 지진운 같아서 제보한다는 글과 함께 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나란히 배치된 구름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죠. 보통 이런 지진운이 발견된 지 일주일이 지나면 지진이 발생한다는 속설이 있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이 속설을 증명하듯 두 장의 사진이 올라온 지 약 열흘 후인 2016년 7월 5일 울산에서 진도 5.0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대규모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자연이 주는 사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8년 약 7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중국 쓰촨성 대지진. 이 쓰촨성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도 진원지 인근에서 수만 마리의 두꺼비떼가 출몰하면서 지진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난무했었는데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두꺼비떼뿐만이 아니라 지진 무지개도 목격되며 지진 전조 현상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무지개가 우리가 평소에 보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네요. 이 지진 무지개는 일반적인 타원형이 아닌 가로나 세로로 일자 모양을 한 무지개인데요. 2010년 칠레 대지진이 발생하기 전에도 여러 사람에게 발견됐던 지진 전조 현상 중 하나라죠. 하지만요, 학계에서는 과학적인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진 운 등을 지진의 전조 현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학 기술로도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 또 최근에 확인된 광안리 해수욕장 개미떼 출몰. 거제에서 잡힌 170cm 초대형 심해갈치, 그리고 알 수 없는 가스 냄새까지. 과연 이 미스터리 현상들도 어쩌면 인간을 위해 자연이 알려주는 사인이 아닐까요? 아니 근데 뭐 사실 무지개가 지진을 예보한다 이거는 사실은 땅에서 일어난 일이고 하늘이 알려주는 저 계시와 암시를 우리가 알면 얼마나 합니까, 인간이. 세상을 알면 얼마나 한다고 기존의 과학적 지식으로 저거는 설명이 안 돼요. 아우 시원해. 그럼 범고래가 출몰을 하고 지금 찰리야. 뭐 불리하면 찰리 팬클럽이니? 아니 과학 좋아한다는 분이 찰리를 왜 찾아요? 그렇죠. 찰리 팬클럽이야. 나도 안 믿는 찰리를 왜 본인이 부르고 앉았어.